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눈발이 어지러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사만의 찬 기운이 대지를 파고드는 새벽녘, 한양 남촌 끝자락에 위치한 황방동 좁은 골목으로 붉은 연지곤지를 지운 적 없는 한 여인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붉은 홀레복 자락은 이미 진눈깨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그녀의 두 손은 길게 뻗은 소매자락 아래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심화연, 청송심씨 가문의 여식으로 한때 진주 땅에서도 그 이름이 빛나던 교수였으나 지금은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딸로도 불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마님, 이러다 병 드십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하녀 춘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 또한 화연을 따라 친정으로 향하고자 했던 몸이었다. 그러나 화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집대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낡은 나무문 위로는 서리가 얼어붙어 있었고 대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등잔불조차 없이 그 집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모든 관계를 끊은 채 조용히 잠든 듯했다. 춘매는 다시 입을 열지 못하였다. 마님의 표정 속에는 말을 걸 수 없는 결기와 허망함이 얽혀 있었다. 부귀영화를 꿈꾸며 시집간 지 3년, 그녀는 오늘 새벽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성녀라는 오명을 쓰고 가마 밖으로 내던져졌다. 남편 최도윤의 마지막 말은 싸늘하였다. 더는 못 참겠소.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해둔 듯 화연의 짐을 가마에 실어 보냈다. 작은 기와집 한 채와 논밭서 맞이기를 위로금 삼아 주었지만 화연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 못하였다. 그녀가 돌아온 이곳, 행주의 심씨 고가는 그녀가 17에 떠났던 친정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엌의 장작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뜰에는 매화가 일찍 피는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는 화연에게 이 집은 마치 자신을 2번 거절한 부모처럼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집은 그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화연아. 대문이 벌컥 열리며 허리 굽은 윤씨 부인이 달려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잠이 덜 깬 채로 놀란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 뒤로는 아버지 심석두가 두루마기를 여미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아니, 저게 무슨 꼴이냐? 심석두는 흰 눈 사이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연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이마가 눈 덮인 돌계단에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님.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 밖의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조차 일순간 멈춘 듯했다. 심석두는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쫓겨났다니. 3년이면 아이 하나쯤은 낳았어야 할 텐데. 혹 너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3년의 손가락 하나 제게 닿은 적도 없습니다. 심석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허면 사내가 다른 계집을 들였단 말이냐? 화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윤씨 부인이 손을 덜덜 떨며 화연을 껴안았다. 이런 일이 어찌? 우리 화연이에게 이런 일이? 조상님들 앞에 어찌 고개를 들고 살라 하시나? 그날 밤 화연은 본체의 안방이 아닌 행랑채 끝방에 묵게 되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깐만 내 방을 다시 정돈할 때까지 라 하였지만 화연은 알고 있었다. 딸을 버림받은 여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랑채 방 안, 그녀는 아직도 벗지 않은 족두리의 비단끈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춘매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옷고름을 풀어주었다.
마님. 너무 억울하시지요. 화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춘매야, 사람이 저를 부정하면 그만이더라.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부정해도 소용이 없더구나. 바깥에서는 북풍이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고 벽 너머 장독대에 내리던 눈은 서서히 빙설로 변하고 있었다. 화연은 족두리를 벗고 등잔불을 끄며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이젠 다시는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맹세처럼 무거웠고 겨울밤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심화연의 진짜 이야기는 그 밤 한양의 외곽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 이튿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찬 안개가 들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의 디딤돌을 희뿌옇게 덮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종종 물방울을 떨구었다. 심화연은 창호 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낯선 이부자리, 낡은 목침, 그리고 행랑채 특유의 눅눅한 냄새는 이곳이 더는 그녀의 집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방문을 열자 하녀 춘매가 이미 부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한 그릇이 들려 있었으나 얼굴엔 쉽사리 씻기지 않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화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았고 마루 끝에 앉아 그것을 천천히 들이켰다. 미움의 온기가 몸을 데우는 것도 잠시,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싸늘한 허기가 남아 있었다. 그 무렵 본체 안방에서는 윤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말없이 상복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화연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속 한 구석에서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듯했다. 윤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심석두는 다리 위에 펼쳐놓은 책을 덮고 침묵을 지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석두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성리학을 근간으로 삶을 다듬어온 이른바 고지식한 선비였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법 없었고 세상의 조롱에도 기계를 굽히지 않던 그였으나 막상 자신의 혈육이 시댁에서 쫓겨나 돌아온 현실 앞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기도 힘겨워 보였다. 심씨 가문 대대로의 명예가 이리 흔들릴 줄이야. 그는 속으로 탄식하며 다시금 책장을 넘겼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난 혼례날 붉은 족두리 속에서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책장 사이에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동네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심씨 댁을 찾아왔다. 진관면에서 10여 년째 동원을 맡아보던 노참봉 유태원이었다. 그는 심석두와는 오랜 유교 동문이자 서당 교유의 버디였다. 유참봉은 마루에 앉아 떡차를 받아들며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대 자제분 일, 고을에도 소문이 다 돌았소이다. 시집에서 성녀라 했답디다. 심석두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왼손에 가는 맥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헛소문이라면 좋으련만. 유참봉은 조용히 떡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혼례란 남녀의 몸이 아닌 마음이 하나 되어야 이루어지는 법인데 몸조차 하나 되지 못했다면 과연 그 혼례가 정혼이라 할 수 있겠소? 그 말에 심석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네. 허나 과거 급제하고 관직에 있는 사위라 하여 딸을 함부로 논단하지는 못했지. 그저 부디 그 아이가 이대로 주저앉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화연은 마당 한켠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김서방은 원래 아버지 심석두가 평양 관직에서 물러날 무렵 데려온 이로 젊은 시절에는 마장골말 사육장에서 일했었다 한다. 말보다 말을 다루는 사람의 성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그는 종이 아니면서도 늘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을 살피고 종들과도 말을 낮추어 대화하곤 했다. 화연에게도 그랬다. 시집가기 전 집안일을 배울 때 그는 말없이 도와주었고 방앗간 일까지 챙기며 항상 그녀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날 오후
화연은 김서방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김서방, 논밭 정리는 요즘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작은 마님께서 오신다면? 제가 전답 관리 다시 맡아도 되겠지요. 소작인들은 여전하고 전답 상태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본체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 행랑채에서 조용히 시작하고자 하였다. 다음 날부터 김서방과 함께 논밭을 돌며 소작인들에게 인사도 드렸다. 남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되려 눈을 마주하며 허리를 숙였고 소작인들 사이에서도 심과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즈음 장터에서는 이상한 소문도 퍼지고 있었다. 심가의 큰 마님이 몸이 아파 행랑채로 피신했다더라. 딸을 내쫓긴 것이 부끄러워 마님이 상사병을 앓고 있다더라. 등등. 이렇듯 마을은 언제나 진실보다 말이 먼저 돌았다. 어느 날 저녁, 화연은 마루 끝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길게 드리워진 실루엣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 전답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살림을 일구겠습니다. 심석두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밤은 그리 말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그녀가 일어나 보니 방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통과 아버지가 직접 제본한 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화연이 16 시절에 쓰던 물건들이었다. 필체는 고르고 단정하였고 책 귀퉁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흐트러진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가장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연은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은 그녀를 내쳤지만 부정만 하지는 않았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려는 일을 향한 응답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온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발끝부터 단단히 딛고 서기 시작하였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아침, 심화연은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작은 주머니 하나를 허리에 묶은 채 행랑채 문을 나섰다. 서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배어 있었지만 멀리 감나무 가지 끝에선 파르스름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생명은 봄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으나 화연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다. 김서방이 먼저 논두렁을 따라 앞장섰다. 이른 시각임에도 마을 소작인들은 벌써 물꼬를 트느라 분주하였다. 화연은 소매자락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낯선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지난 한 달간 그녀는 아침이면 논밭을 돌고 낮이면 살림살이를 점검하며 하나씩 삶의 구조를 세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생소하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덜 외로웠다. 마을의 동편 고랑골 앞들에는 심씨 가문이 대대로 관리해온 15마지기의 논이 있었다. 이 전답은 한 해 농사에 따라 수확량이 판이하게 갈리기로 유명했으니 물길 하나, 볕들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땅이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이 논을 관리하는 이는 재주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소작인들과의 신뢰가 중요하였다. 화연은 김서방의 안내를 따라 박치선이라는 소장농을 만나게 되었다. 50을 간 넘긴 그는 얼굴에 깊게 팬 주름보다 굽은 허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었다. 치선은 화연을 향해 모자를 벗고 인사하였다. 소인, 박치선이라 하옵니다. 예전 마님께서 가끔 논매기 때 들르신 거야 기억하옵지요. 화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부디 올해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오. 부족한 점은 김서방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꼭 살피겠소이다. 그녀의 말씨는 낮고 단정하였고 치선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소작인의 도리는 거두신 대로 다해 올리는 것이온데 이렇게 마님께서 직접 나서시니 농부된 도리로 부끄럽기 그지없사옵니다.
이 작은 대화는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심시댁 과부가 직접 전답을 살피고 농군들과 마주했다는 소문은 곧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화연은 그런 시선을 굳이 의식하지 않았다. 고요한 안개 속을 걷듯 한 걸음씩 조용히 나아가는 길이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다. 낮부터 흩뿌리던 비는 저녁 무렵엔 제법 굵어졌고 행랑채 처마 및 물바지에선 졸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화연은 창호를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 냄새와 함께 젖은 흙내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그 향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끌어냈다. 9살이던 봄, 그녀는 어머니 윤씨의 치마폭에 매달려 강가로 나들이를 갔었다. 물에 비친 연분홍 버드립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시절의 기억,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시절, 그때 그녀는 단지 예쁘게만 자라는 것이 도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눈앞에 놓인 땅, 땀 흘려시 뿌릴 준비를 해야 하는 밭, 그리고 그 땅을 삶으로 지켜내야 하는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에 붓을 들어 짧은 시 한 수를 써내려갔다. 비에 젖은 흙은 말이 없고 말 없는 흙은 나를 품네. 나는 그 품속의 씨앗을 감추고 새봄을 기다리네. 이 글권은 그녀의 작은 서한 위, 등잔불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다. 비가 그치면 다시 흙을 딛고 일어설 일이 남아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엔 물러설 구석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김서방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마을 서편에 사는 과부 최 씨가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화연은 의아해하며 사랑채 마루로 나갔다. 최 씨는 그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고 마디마디 굳은 손으로 무언가를 꼭 움켜쥔 채 앉아 있었다. 마님, 실례인 줄 알면서도 찾아왔사옵니다. 농번기 앞두고 손이 부족한데 혹 이 동네 처녀 하나를 함께 데리고 일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서. 화연은 잠시 말을 아꼈다. 과거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였다면 지금의 자신은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이 작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은 의미였다. 그 처녀 이름이 무엇이오? 강불레라 하옵니다. 19인데 손재주도 좋고 무엇보다 인성이 바릅니다. 밥상 하나라도 허투루 놓는 법이 없사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데리고 오시오. 밥 한 끼는 내가 먼저 대접하리다. 그날 오후 강불레라는 처녀가 화연의 행랑채로 들어왔다. 어깨가 곧고 눈빛이 단정한 아이였다. 화연은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예전 모습을 떠올렸다.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날 밤 화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기름등잔의 심지는 조용히 타올랐고 창밖의 달빛은 뒷마당의 매화가지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땀과 흙, 그리고 소리 없는 희망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냈다. 내일은 다시 새벽 논두렁을 걸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이다. 아주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발걸음이 그날 밤 그녀의 잠결 아래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며 마을의 산천은 온통 연두비드로 물들었다. 논둑을 따라 피어난 들꽃들이 바람에 나풀거렸고 장독대 뒤편 매실나무엔 벌써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심화연은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거의 매일같이 새벽부터 들에 나갔다. 이른 시각이면 촉촉한 이슬을 밟으며 손수 물고를 열고 김서방과 함께 땅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살에 그을려 조금 까무잡잡해졌고 손끝엔 이미 거친 흙이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기보다 감싸안는데 더 익숙해졌다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나누는 말, 소작인들의 걱정을 듣는 태도, 그리고 마당의 핀 잡초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점차 스스로의 자리와 존재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분주하되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기졌다. 마을의 들판은 풍성해져 가는 반면
그녀의 마음속은 아직 깊은 밤을 걷고 있는 듯했다. 쓸쓸함은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었다. 누구도 모르는 틈 사이로 저녁 무렵 방 안에 홀로 앉았을 때 혹은 집신을 벗으며 발바닥에 흙먼지를 털어낼 때 문득 찾아들었다. 하루는 김서방이 낮 일손을 마치고 뒤뜰에서 숯을 털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사온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화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방은 허리를 펴며 말했다. 혹, 너무 외로우신 것은 아닌지요? 소인, 밤마다 마님 방에서 희미하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보았사옵니다. 그 말에 화연은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등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등잔불은 늘 그렇듯 은은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불빛은 곧 그녀의 마음이었고 쉽게 꺼지지 않되 결코 환하지는 않았다. 화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혼자라는 건 말이 없어도 방 안 가득 메워지는 것과 같소이다. 목소리는 없는데 허기만 커져가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녀의 말에 김서방은 더 묻지 않았다. 오래도록 그 집을 지켜온 사람답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은 대답임을 아는 이였다. 며칠 뒤 오랜만에 마을에 장이 섰다. 초하루 장날답게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북새통을 이루었고 집집마다 앞마당엔 널어놓은 가지며 참외며 팔 물건이 쌓여갔다. 화연은 강불레와 함께 장을 보기로 하고 지게에 담을 참기름 병과 직접 지은 여몇 줄을 챙겨 시장으로 향했다. 장터 어귀에서 이들을 알아본 한 노파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예전 화연의 혼례를 중매했던 자아리 댁으로 지금은 장터 한켠에서 수세미를 팔며 지내는 이였다. 심랑자,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해야겠지. 그간 무고하셨소? 화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자아리 댁은 여전하시군요. 노파는 화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 눈빛, 이제는 꽤 단단해졌구먼.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는가 싶소이다. 짧은 인사였으나 그 말 한마디는 화연의 마음 한복판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시선에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장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들녘 어귀에서 멈춰 선 화연은 지게에서 물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레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구나. 예전에는 누군가가 날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된다. 불레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 그건 어쩌면 마님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 집도, 이 논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마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이 와닿았다. 불레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처녀였지만 그 말 속에는 삶의 이치를 꿰뚫는 깊이가 있었다. 화연은 마당에 들어서며 뒤돌아 불레를 바라보았다.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중심이 될 날이 오겠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이가 되거라. 그날 밤, 화연은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잠이 들었다. 초여름의 바람은 살갗에 닿기엔 차가웠지만 마음엔 묘하게 따스했다. 마치 긴 밤을 지나 작은 불빛이 피어오르듯 그녀의 삶은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외로움이란 이름의 긴 겨울은 느리지만 확실히 물러가고 있었다. 만사농협이 들녘을 물들이던 초가을, 심화연은 집안 마루에 앉아 조용히 실타래를 풀고 있었다. 기온은 서늘해졌고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앞에는 수선이 필요한 옛 치마 저고리 몇 벌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강불레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다. 손끝이 느린 불레는 자꾸 바늘에 손을 찔렀지만 그럴 때마다 화연은 나무라지 않고
다정하게 실을 다시 꿰어주곤 하였다. 서두르지 말고 실이 바늘에 길을 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라. 바느질이란 사람 사는 이치와 같아서 억지로 꿰면 결국 실이 끊기고 옷은 찢어진단다. 화연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엔 지나온 세월이 조용히 배어 있었다. 불레는 그 말의 뜻을 곧바로 헤아리진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울림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따라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대문을 두드렸다. 마을 동편 외양간을 맡아보는 박노복이란 사내였다. 그는 예전부터 심씨 집안의 전답 중 일부를 소작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말동무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노복은 나이 33세 호랍이었으며 말수가 적고 무던한 성정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노복은 김서방을 통해 전할 말이 있다며 행랑채 마루에 조용히 앉았다. 얼굴에는 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깊었고 손은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화연은 반상 위에 여차 한 잔을 내어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무슨 일로 이렇게 직접 오셨소? 노복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인이 돌보던 논둑에 물이 새어 지난밤 벼 몇 줄이 쓰러졌사옵니다. 오늘 아침 물기를 다시 틀어놓았으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오나 마님께 직접 알리고자 왔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연거푸 사과를 건넸다. 화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성실히 돌보아 주시는 줄 알고 있소. 사람의 힘으로 하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벼가 쓰러졌다 해도 그것 또한 이 땅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르오. 그녀의 말에 노복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대개는 화를 내거나 조급해할 만한 일인데 화연의 태도는 오히려 담담하고 너그러웠다. 그 순간 노복은 마당 너머 피어있는 국화꽃 몇 송이를 힐끗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감동 하나를 새겼다. 며칠 뒤 노복은 새벽녘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직접 기른 도라지 몇 뿌리를 들고 있었다. 밤기온이 심해지니 목에 좋을 듯하여 가져왔사옵니다. 내년 농사철에도 부족함 없이 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도라지를 감싼 막근 아래로 손끝이 스치며 약간의 떨림이 오갔다. 화연은 말없이 도라지를 손질하며 문득 오래전 첫날 밤 기억을 떠올렸다. 쓰라렸고 공허했으며 그 안엔 단 한 줌의 정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작은 뿌리 하나를 건넨 사내의 손끝에는 정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화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었다. 껍질을 벗기고 삶은 뿌리를 말리며 그녀는 이 모든 행위가 단순한 살림살이를 넘어 마음을 고추세우는 일임을 깨달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손은 과거의 쓰라림을 닦아내듯 하나씩 하나씩 도라지를 정성스럽게 건조시키고 있었다. 이듬해 봄, 박노복은 화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녀의 전답 일부에 새로운 품종의 보리를 심어보자는 것이었다. 이는 예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일이었고 주변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 비웃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모두가 걱정하는 일에는 반드시 한 사람쯤은 믿어주는 이가 있어야 하오. 내 그 자리를 맡으리다. 그해 여름, 마침내 보리는 무사히 익어갔다. 피는 낮았지만 알차고 단단하였다. 마을 사람들 또한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화연은 아무런 자랑도 자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서방과 함께 소작인들에게 수확을 공정히 나누었고 일부는 겨울 양식으로 미리 장만해 두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노복은 다시 화연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말을 꺼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마루 아래에 앉아 바람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님, 소인은 더는 혼자 살 자신이 없사옵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괜찮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땐 그 고단함이 2배로 느껴지옵니다. 소인의 불경함을 용서하시고 혹 마님의 뜻이 허락된다면 이 늙은 몸이라도 그 곁을 지킬 수 있을지 여쭈옵니다. 그 말에 화연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국화꽃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며 마당 끝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에 쉽게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이 이제 그녀 삶의 큰 물줄기를 조금씩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화연은 바느질 대신 붓을 들어 시 한 수를 적었다. 말없이 다가온 이는 말없이 머무른다. 고요한 물결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진심. 가을 끝에 핀 국화는 그 향이 오래 가고 마당 끝 감은 눈을 감고서도 붉게 익는다. 그 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나 화연의 마음은 분명히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고도 단단한 걸음으로. 상강이 지나고 찬바람이 골목마다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계절, 심화연은 저작거리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마주침을 하게 되었다. 서울 도성 남쪽, 관철동 장시가 선 날이었다. 화연은 들기름이며 말린 나무를 사러 불레와 함께 나왔다가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흐린 하늘빛 아래에서도 분명히 보였던 그 눈매와 걸음걸이. 바로 20년 전 아버지 심대감과 교류가 깊었던 관찰사 유태중의 차남 유진서였다. 유진서는 어릴 적부터 재주가 뛰어나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도 늘 겸손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화연이 15이 되던 해, 양가에서 한 차례 혼처 이야기가 오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아에서는 남도로 벼슬길이 정해졌고 심대감 또한 외척의 정치에 휘말리길거려 조용히 인연을 거두었던 터였다. 그렇게 흐릿하게 스친 인연이 수십 년이 지나 장터의 북적임 속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다. 진서는 화연의 얼굴을 확인하자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에는 세월이 더 씌운 조심스러움과 숙연함이 어렸다. 오랜만이오이다. 심댁 마님. 아니, 화연 아씨라 불러도 되겠소? 화연은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인사를 받았다. 유공자께서 이곳 장터까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관직이 바쁘실 터인데. 요즘은 조정 대신 외직을 택하였소.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인근 고을 사정을 돌보던 중 잠시 장을 둘러보고자 들렀지요.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나 눈빛에는 오래 품어온 안부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화연은 불레에게 장을 마저 보라고 한 뒤 장터 끝의 찻집으로 진서를 안내하였다. 외양은 허름하나 조용한 뒷방이 있는 곳이었다. 따뜻한 숲차가 나오는 사이 그들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간략히 나누었다. 진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화연 아씨께선 남편을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소? 그간의 삶이 평안치만은 않았겠구려. 그 말에 화연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비스듬히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말보다 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안과는 거리가 먼 세월이었소. 하지만 그 덕에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은 갖게 되었지요.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지, 그런 것들 말이오. 진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내 묻지 않으려 했던 것을 꺼냈다. 그 시절 아씨의 부친께선 혼처를 반기셨소. 하지만 당시 저희 가문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장차 벼슬길에서 정치의 갈림길에 놓일 것을 우려해 피하셨지요. 허나 저로선 한동안 마음의 비드로 남아 있었소이다. 화연은 그 말을 듣고도 미동 없이 찻잔을 들었다. 차향이 은은하게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 인연이 이어졌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나는 다시 예전의 나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미련도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신기할 뿐이요. 그 순간 찻집안은 고요했으며 바람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듯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세월이 만든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은 누구도 섣불리 건널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진서는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 고즈넉한 한지에 붓으로 눌러쓴 글씨는 단정하였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오랜 기다림이 스며 있었다. 화연은 처음엔 답을 망설였지만 마침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죽 필새를 꺼내어 조심스레 답서를 썼다. 바람이 스산한 계절, 그대의 안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추운 날이 있소이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진서에게 긴 여운을 남겼고 그는 이후 다시 곁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둘 사이의 암묵적 약속이었고 정중한 절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유진서가 풍기에서 모진 탐관오리를 고발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조정으로부터 좌천을 당하고 양지로의 귀향명을 받았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백성을 위해 옳은 말을 택한 결과가 결국 좌천이라는 현실. 화연은 창호 너머 겨울 들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른 말은 언제나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녀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종이에 시를 남겼다. 고든 말이 바람을 가르고 바람이 눈을 부르니 눈 속을 걷는 이 하나 조용히 발끝에 불을 지핀다. 그 시는 다시 봉함되어 유진서에게 보내졌다. 말 대신 시로 전하는 마음. 그들이 나누는 모든 것은 오롯이 침묵 속에 존재했으나 그 침묵은 오히려 가장 진실한 소통이었다. 겨울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눈발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들녘의 풀잎들은 이미 허리를 숙였고 마을의 굴뚝에선 저마다 다른 온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연의 삶 역시 또 한 계절을 넘어서고 있었고 오래된 인연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 곁에서 따뜻한 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눈발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던 어느 늦겨울 저녁, 심화연은 행랑채의 부엌가에 홀로 앉아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 날은 어둡고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나 그녀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말린 북어를 토막내고 미리 담가둔 물을 도마에 올렸다. 강불레는 며칠 전 오라비의 상을 치르러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불길이 퍼져 솥 아래를 데우자 갓 짜낸 들기름의 향이 서서히 퍼졌고 된장과 마늘이 어우러진 국물은 익힌 정겨움을 되살렸다. 그 냄새는 누구에게도 보낸 것이 아니었으나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한겨울 저녁을 준비하던 장독대 뒤편의 풍경을 되불러오는 듯하였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니 흰 두루마기에 갓을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허리춤의 서류 보자기와 발끝까지 젖은 가끈이 긴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몸을 깊숙이 숙이며 예를 표했다. 혹시 이 댁이 심대감 따님, 심화연 마님의 댁이 맞는지 여쭈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자신을 경상 진주 관아에서 올라온 하급 관리라 소개하며 묵직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봉투에는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고 그 이름은 유진서였다. 봉투는 약간 눅눅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만큼은 또렷이 살아있었다. 화연은 사내에게 마루에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펼쳐든 편지의 서두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동짓달 초하루 마침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오니 혹 이 길 끝에 다시 마주 앉을 날이 있을는지요.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화연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사람은 종종 긴 문장보다도 짧은 문구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읽는다. 그녀는 편지를 가만히 다시 접고 손가락으로 그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다.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분명히 따뜻했다. 그날 밤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화연은 아궁이에 불이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전 진서와 처음 나누었던 한 시구를 떠올렸다.
눈은 말이 없어 깊고 침묵은 발자국을 지우네. 그 문장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긴 세월을 두고도 그들은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그 뒤로 나눈 말은 언제나 절제되고 담백하였다. 며칠 후 진서가 직접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읍내 외곽의 허름한 옛 서당을 손수 정리하며 머물기 시작했다. 관직에서 물러나 도포 하나의 갓을 쓰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 어르신들의 묵은 문서를 정리해주고 서당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명예도 재물도 아닌 단지 마음이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날이 다시 돌아왔다. 화연은 불레와 함께 채소며 마른 나무를 사러 나왔다가 서당 앞에서 문을 닫고 나오던 진서를 우연히 마주쳤다. 눈길이 마주쳤고 둘 사이에 짧은 인사가 오갔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과 고요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마님, 오랜만이오.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진서는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바구니를 슬며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서당 아이들에게 줄 군고구마를 샀소. 예전엔 벼슬로도 채우지 못하던 웃음이 지금은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면 족하더이다. 그 말에 화연은 미소 지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미소였다. 진서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여 마님께서도 이 고을에 작은 정원을 하나 갖고 보고 싶으시다면 제 서당 옆 빈터가 괜찮을 듯하오. 함께 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감사할 일이외다. 화연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고는 읍내 골목 너머로 길게 뻗은 느티나무 줄기를 바라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가지 끝에 남은 눈송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기다림과 절제를 지나 이제 막 피어날 무언가의 예고처럼 보였다. 꽃은 피기 전부터 뿌리 아래에서 계절을 준비하는 법이지요. 봄이 오면 그 정원 함께 걸어보아도 좋겠소이다. 그 말은 약속이자 지난 세월에 대한 답장이었다. 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과거의 유진서가 아니었고 심화연 또한 이제 더는 예전의 화연이 아니었다. 그날 두 사람은 따로 걷기 시작했으나 마음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작았고 길은 여전히 구불구불했지만 그 길 위에서 마침내 두 사람의 계절이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경복궁의 옛 담장을 따라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던 어느 가을, 심화연은 북촌 골목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고 낡은 목파남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 쓰지 못한 편지들과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자수 두루주머니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서가 지내는 서당 근처의 빈터를 향하고 있었다. 정원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잡초가 무성한 땅이었지만 진서가 입으로만 정원이라 불러주던 그곳엔 분명 무언가 피어나고 있었다. 지난달 진서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모종들을 사다 날랐다. 화연은 처음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만 어느 날 그가 감곡묘를 심는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삿갓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일구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화연은 진서와 함께 가을볕 아래 흙을 다듬고 잎을 다듬을 참이었다. 정원의 한쪽에는 작고 낡은 평상이 있었는데 진서가 아이들과 함께 쪼갠 버려진 대들보로 만든 것이었다. 거기 앉아 있노라면 마을 끝자락까지 보였고 바람 따라 간간히 가을 나뭇잎들이 날아들었다. 화연은 손끝에 묻은 흙을 털며 앉아 가만히 평상 옆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를 바라보았다. 그 돌들 위엔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이름 모를 들꽃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노파 한 분이 정원 앞을 지나며 화연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초라한 두루마기를 입은 노파는 이웃 마을 송시댁에서 사환살이를 하던 이복순이었다. 복순은 가까이 와서 허리를 굽히며 물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심화연 아씨 아니십니까?
예전 삼계동 큰댁 계실 때 자주 뵈었지요. 화연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복순의 손을 잡았다. 복순 아주머니. 여태 마을에 계셨습니까? 예, 뭐 늙은이가 어디 가겠소. 다만 지난번에 큰댁에 일하러 갔더니 옛날 이야기 나와서 말입니다. 그땐 정말 아시 일로 마을이 떠들썩했지요. 화연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돌렸고 복수는 무안을 느꼈는지 입을 조심스레 다물었다. 그러나 화연은 오히려 복순의 손을 더 꼭 잡고 말했다. 그때 일은 저도 다 기억합니다. 누구 탓도 아닌 그저 제가 덜 익었던 탓이지요. 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시든 감국의 줄기 끝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조용하고도 무거웠다. 복수는 다시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한 뒤 느릿하게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화연은 혼자 조용히 목판함을 꺼내 들었다. 손에 익은 그 감촉은 세월의 켜와 같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오래전에 썼다 지운 편지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 장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글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연은 조용히 등불을 끄고 대청마루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제 자리를 다시 찾으려 합니다. 너무 늦진 않았겠지요. 며칠 뒤 진서는 서당 아이들과 함께 가을 제철 음식을 준비하며 작은 잔치를 열었다.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진서는 화연에게 부탁했다. 마님, 이 정원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겠소. 아무 이름도 없는 곳이기에 늘 미완의 느낌이 드오. 화연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평상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초정이라 불러주십시오. 심씨 집안의 심이 아니라 마음 심심입니다. 마음이 다시 자라고 머무는 정자라는 뜻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 따라 불렀다. 심초정, 심초정. 그날 이후 화연은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다. 손에 오래 붙지 않던 붓끝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정자 옆 평상에서 글을 쓰고 시를 적었다. 그 글들은 진서가 조용히 한지에 옮겨 적어 서당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마을의 사람들도 밤마다 심초정 옆에 둘러앉아 그녀의 시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심화연은 더 이상 양반댁과부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심초정의 시인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를 글 읽어주는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변하였으나 북촌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정원엔 언제나 사람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의 중심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심화연이었다. 마음이 다시 자란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초겨울의 기운이 북촌의 기와지붕마다 내려앉던 날, 심화연은 새벽 안개를 뚫고 심초정에 들었다. 정원 가장자리 감국은 이미 시들었고 바람에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내 정자에 걸어둘 발을 짜기 위해 손에 물들인 삼배 실구리를 들고 있었다. 모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지간한 찬기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생을 여러 번 꺾이고도 꿋꿋이 견뎌낸 이의 걸음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정자에 도착한 화연은 마루 위에 올라 자리를 깔고 실구리를 풀었다. 오래도록 바느질에 쓰인 손은 아직도 굳고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실은 정갈하고도 단단했다. 실 한 올 한 올에는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새겨지는 듯하였다. 그 이야기는 늘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심화연의 어머니,
홍씨 부인은 대대로 명문가에서 자라난 부덕 높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화연이 13살이 되던 해 작은 시름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대감댁의 안채는 정적에 잠긴 채로 세월을 흘려보냈다. 당시 화연은 어머니의 영정을 품에 안고 흐느꼈으나 곁에 남은 시비들조차 눈물을 닦아줄 여유 없이 뿔뿔이 흩어져 갔다. 그 이후 집안은 서서히 기울었고 화연은 혼처도 정해지지 않은 채 양반가 규수라는 이름만 간신히 지켜낸 채로 지내왔다. 그런 와중에 풍문처럼 돌던 사헌부 첩장 유진서와의 인연은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부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여인이 관원과 정을 나눴다는 소문은 조선의 어느 마을이든 큰 죄목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진서와 화연은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만 결코 간통의 연이 아니었다. 진서는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 또한 진서 앞에서는 늘 경계를 두었다. 그저 두 사람의 마음이 말없이 서로에게 기울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조용한 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화연은 그날도 손으로 실을 당기며 문득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자수천을 떠올렸다. 거기엔 매화 한 송이가 바람 속에 고요히 피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춘한 후어 춘화, 춘한 후어 춘화. 봄의 추위 뒤에야 진정한 꽃이 핀다. 그 구절은 심화연의 생애를 그 자체로 상징하는 문장이었다. 따뜻하지 못한 시절을 수없이 지나온 지금, 그녀의 삶에도 비로소 꽃망울이 맺히려는 듯 보였다. 그때 정자 뒤편으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화연이 고개를 들자 진서가 목도리를 두르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조그마한 도자기 병을 들고 있었다. 가까이 와서 건넨 것은 마을 약초꾼으로부터 구해온 황정즙이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정성 들여 달인 것이었다. 마님, 손이 늘 찬 기운에 시리실까 염려되어 이것을 다려 드시면 기혈이 도와질까 싶어 가져왔소이다. 화연은 조용히 병을 받아들고 진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담백했고 미동조차 없이 맑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작게 물었다. 진서댁의 고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가을 병환이 깊다 하였는데. 진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는 많이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라 여기고 마음을 내려놓았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더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는 공경에서 비롯된 고요함이었다. 바람이 스치며 감국인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진서는 마루 끝에 잠시 앉아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심초정의 이름을 마을 어르신들이 감동스레 여기셨다 하더이다. 문중에서도 이 정자가 마을의 배움터로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소. 화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다해 이 정원을 가꾸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년 봄부터는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쳐보지요. 여인이라 해도 글은 사람의 덕과 마음을 닦는 길이라 하였으니. 진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의 흘길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기 전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마님, 내년 봄 정자에 매화가 피면 그때 함께 글을 나누어 읽읍시다. 이제는 더 숨지 않으셔도 될 듯하오. 그 말은 짧았으나 수많은 시절의 억울함과 절제를 위로하는 듯했다. 화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입술 끝에는 미소인지 눈물인지 모를 선이 그려졌고 손끝의 실꿀이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정자의 기둥에 걸렸다. 그것은 마치 새로 짜일 인연의 매듭 같았다. 그날 늦은 저녁, 화연은 정자의 창을 닫고 안방으로 돌아와 다리를 덮이며 조용히 불빛 아래에 앉았다. 그녀는 붓을 들고 흰 종이에 한 글귀를 적었다. 일화개우역, 결과자연성. 꽃 한 송이 피어나 5 잎이 열리고 그 끝에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화연은 그 문장을 적은 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세상의 바람은 아직 차고 길은 멀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이 뿌리내린 곳, 그곳이 그녀의 봄이었다. 늦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 새벽, 심화연은 작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심초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세찬 눈은 아니었으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정자 기둥 아래 쌓인 눈은 희끄무레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정원 한편에 세워둔 진서의 나무 삽자루에도 하얀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겨울철 입이 마를 때마다 데워 마시던 숲차였다. 정자 안쪽 마루에 앉아 불씨를 덜어낸 화로에 찻주전자를 얹고 화연은 소매 속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을 펼쳐놓았다. 그것은 진서가 며칠 전 전한 상소문 초안이었다. 조정으로부터 내려온 명이었으니 북촌 일대 학사들과 정자 운영을 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상소문에는 부녀의 사사로운 시문 활동이 공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간결한 문장들이었으나 그 속엔 여인이 전면에 나설 경우 생길 도덕적 무리에 대한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화연은 종이를 접어 다시 품속에 넣었다. 그녀는 어떤 반발도 하지 않았다. 세월을 거슬러 본들 물줄기는 자신이 향할 방향을 알고 있는 법, 다만 그 물결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마을 서쪽 담장 너머에서 종종 걸음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정자의 고요를 깼다. 마님, 마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소리는 방앗간 옆을 돌던 여종 혜연이었다. 그녀는 두 손에 옷자락을 감싸며 정자까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헌부의 고문 이재겸이 마을에 들었다 하옵니다. 심초정과 관여한 일들을 묻기 위해 명단까지 들고 찾아왔다는군요. 이재겸. 이름만으로도 북촌의 공기조차 얼어붙게 하는 인물이었다. 조정의 경계와 감찰을 업으로 삼으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틀게 만든 이였다. 그는 특히 도덕과 풍속을 빌미로 약한 이를 꺾는 데에 익숙한 자였다. 그의 눈에 과부가 정자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행위는 곧 문란과 불순의 근거가 되었다. 화연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러다 천천히 주전자를 들어 혜연의 찻잔에 쑥차를 따라주었다. 추운 날에 달려왔으니 먼저 몸을 덮이거라. 혜연은 울먹이며 찻잔을 받았다. 그런 그녀를 향해 화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연아, 사람의 마음이 옳다면 하늘이 반드시 알게 된다. 지금 우리가 감히 세상을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조금 더 나은 날을 기다릴 뿐이다. 그 말엔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었다. 마치 바위 아래 흐르는 개울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울림이었다. 이튿날 아침, 화연은 북촌 서당의 강학회에 참석하였다. 명색은 마을 원로들이 모여 서책을 나누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정자 운영의 존폐 여부를 논하는 논의가 오갔다. 그 자리에 진서 역시 함께하였다. 한선비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지금 이 판국의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이는 집안 명예와 학문의 권위를 모두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진서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예전 사마천은 어찌 여인이라 하여 지혜롭지 못하다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문장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가르침 또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화연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론 가장 강한 저항이었다. 며칠 뒤 이재겸이 심초정을 찾았다. 그는 관복도 아닌 흑색 도포에 백색 갓을 쓰고 있었다. 경계심을 감추려는 평복의 의도였으나 오히려 그 모습이 더한 위압으로 다가왔다. 그는 정자 앞에 선 채 화연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과부가 그를 가르치고 정자를 운영한다니 조정이 염려하옵니다. 마땅히 문을 닫고 물러나야 하오.
화연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물러서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도리는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마음의 고듬에 있사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마음을 주었고 저는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재겸은 순간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정자 안쪽으로 스며든 차탄이 허공에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심초정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연은 아이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고전을 읽어주었다. 위로움이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곧게 서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이 사람된 자의 도리이니라. 그 말에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린 개나미가 조용히 물었다. 그를 배우면 우리도 마님처럼 될 수 있나요? 화연은 환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글은 내 안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란다. 그 빛을 지켜나간다면 누구든 사람답게 살 수 있지. 그리고 그날 정자 기둥 아래 새로이 글고 하나가 붙여졌다. 문도여심동거, 문도여심동거, 글과 도리는 마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심화연의 글씨였다. 그 문장은 조용히 눈 속에 스며들었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북풍이 산등성이를 휘몰아쳐 내려오던 이른 아침, 심화연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창호 틈으로 스며든 찬 기운이 손등을 스쳤으나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이 고요했다. 붓끝에서 번지는 먹빛은 조용하되 깊었고 그녀가 써내려가는 문장은 마치 마음속 정적의 물결 같았다. 그날은 조정에서 내려온 공문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공문엔 심초정의 운영에 관하여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 권고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답신을 일주일 내에 보내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형식은 권고였으나 실상은 일종의 강압이었다. 학문의 순결성을 내세운 조정의 논리는 여인의 가르침을 문란함으로 포장해 사회적 틀에 맞추려는 의도였다. 심화연은 답신 초안을 써내려가며 문득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길이 창 밖 매화나무로 옮겨졌다. 아직 이른 계절임에도 가지 끝에 하얀 봉오리 하나가 조용히 피어 있었다. 혹한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조용한 생명의 기척은 마치 화연 자신을 닮아 있었다. 외로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그것이 매화였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기 어린 문이 살짝 열리며 진서가 낡은 도포를 털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엔 눈바람에 쏘인 자국이 남아있었고 손에 들린 두루마기는 다소 젖어 있었다. 마님, 금일은 대사헌 이재겸이 사가로 들르겠다 전갈이 있었습니다. 화연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예정된 일이옵니다. 이제 곧 한판의 바람이 불겠지요. 진서는 앉은 자리에서 화로 쪽으로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자가 정자뿐 아니라 마님께 직접 누를 끼치려는 속셈이 엿보입니다. 지난달 장안에서 벌어진 여염집 서책 사건을 그 자가 부풀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사옵니다. 풍속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세도를 키우려는 속셈이 분명하옵니다. 화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찻잔에 물을 부어 진서 앞으로 밀어주었다. 찬물이 김을 울리며 방 안을 덮이기 시작했다. 진서 누군가는 길을 내야 합니다. 눈 덮인 들판에도 먼저 걸어가는 이가 있어야 발자국이 남고 그 자국을 따라 다른 이들도 걸을 수 있지요. 진서는 그녀의 말을 곱씹듯 음미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엔 변명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제갈 길을 아는 물길처럼 잔잔하고 단단하였다. 이재겸이 찾아온 시각은 정오 무렵이었다. 북촌 양반가의 사가답게 그가 탄 마른 윤기가 흐르는 검정색이었고 뒤를 따르는 하급설이 2명은 붉은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마루에 올라앉으며 먼저 시선을 한 차례 방 안에 흘겼다. 낡은 책상과 그 위에 휘어진 붓,
그리고 조용히 피워둔 쑥향로가 눈에 들어왔다. 마님께선 참으로 뜻이 고상하오. 다만 그 뜻이 백성을 혼미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요. 화연은 무릎을 반쯤 굽힌 채 맞은편에 앉으며 대꾸했다. 염려라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제게 묻사옵니다. 글을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고. 저는 말하지요. 글은 곧 마음의 거울이니 거울을 닦듯 살피면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재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마님께선 과부의 신분이옵니다. 이미 상도를 벗어난 자가 백성의 마음을 가르친다 함은 도리가 아니오. 화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했다. 도리는 신분에 따라 다르지 않사옵니다. 하늘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자의 글을 배울 권리를 지니고 있사온데 제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어찌 해악이 되겠습니까? 이재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엔 의아함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가 들고 온 공문이 두루마리는 그의 무릎 위에서 그대로 펼쳐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진선은 화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마님께선 두려우시지 않으신지요? 화연은 가만히 웃으며 방 안 촛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 촛불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심초정 앞에는 뜻밖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평소 말이 없던 최노인도 고집스럽던 박주모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마님이 계셔야 우리 아이들도 사람 노릇을 배웁니다. 그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의지가 있었고 침묵보다는 지지가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날 조정에 전달될 화연의 답시는 완성되었다. 종이 위엔 정갈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교심선어시니, 교심선어시니, 가르침은 신분보다 마음이 앞선다. 그 문장은 북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심화연의 뜻처럼. 초봄의 서리가 사라지고 대지에 첫 새싹이 움트던 어느 날 아침, 심화연은 정자마루에 앉아 조용히 시를 읽고 있었다. 은은한 봄볕이 굳은 살 위로 내려쬐었고 목련가지 사이로선 작은 바람이 흩날리며 왔다. 화연은 손에 두루마리를 펼쳐 글궐을 읽어내렸다. 그 글궐 너머엔 겨울 내내 그녀가 품어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생오청하니 발행화, 생오청한 발행화. 차가운 곳에서 태어나 벚꽃 피듯이 피어난다. 그 순간 정문 밖에서 한 기척이 들려왔다. 화연은 고개를 들어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문수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부터 조심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마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문수의 목소리는 겨우 떠난 겨울처럼 맑았다. 화연은 그가 정자에 와 앉자 조용히 차를 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벚꽃가지 사이로 바라보이는 마을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부드러운 햇살은 이미 언 땅을 녹이고 있었고 들판엔 한 해 농사의 약속이 깃들기 시작했다. 올해는 정원이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옵니다. 이문수의 말엔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화연은 붓끝을 천천히 말았다. 예, 마침내 사람들이 이곳을 마음의 쉼터라 느끼는 낌새가 옵니다. 그러나 조정의 눈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옵니다. 이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짝 덥석 잡았다. 마님께서도 그 무게를 느끼시는군요.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 북촌의 학사들이 모여 문도회를 열었다. 장소는 읍내 강당이었고 마을 어르신부터 사대부의 자제까지 어우러진 자리였다. 심화연은 정중히 초청되어 백성을 위한 글과 마음의 교육에 대해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당 문이 열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과부이자 정자 운영자인 여성이 읍내 중심가에서 강연을 한다는 사실이 이토록 드물고 어색한 일이었으리라. 화연은 얼굴에 여유를 머금고 마루에 올랐으며 차분히 인사를 올렸다. 먼저 감히 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자의 가르침, 그리고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문도회의 분위기는 조용히 고조되었고 화연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문득 그녀는 옛날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떠올렸다. 사람의 마음이 곧 글이 되고 글이 곧 글쓴이의 얼굴이 된다. 그 가르침을 떠올린 그녀의 눈빛은 한층 깊어졌다. 이어 그는 벚꽃비처럼 읍내를 적시리라 믿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백성이란 하늘이 내린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면 백성은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 그늘 아래서 아이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씨앗이 햇볕도 물도 없이 방치된다면 언젠가는 그 바닥 아래에서 죽음이 싹 틀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즉흥적인 토론이 이어졌고 몇몇은 그녀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다. 그 가운데 한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이는 조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인의 가르침이란 감히 백성을 저희보다 앞세우는 일이 아니옵니까? 화연은 노인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큰 스승께서도 여자의 말이 곧 진리가 아니라 하셨지만 만인을 고루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디에든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의 작은 등불 하나라도 심초정에 붙이고 싶을 뿐입니다. 학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한 젊은 사대부가 말했다. 마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왔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 세상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사회의 결의는 조용하지만 단단해졌다. 학사들은 곧 조정의 장문에 상소문을 올렸고 심초정 교육은 백성의 교화와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유력한 요지를 담았다. 그 상소문에는 이문수와 주요 학사들의 서명이 함께했고 심화연에게도 마지막 문장을 부탁했다. 심육선어신교, 심육선어신교, 마음을 기르는 것이 몸소 가르침에 앞서야 한다. 그 문장은 강당마루 한 귀퉁이에 걸린 걸개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함께 외웠다. 그날 밤 정자에 돌아온 화연은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다. 이듬날 아침 조정의 답신이 도착할 것이라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가볍지 않았으나 뿌듯함은 있었다. 그리고 이튿날 고종 조정에서는 심초정을 공식 교육장으로 지정한다는 교지가 도착했다. 백성의 교화와 학문 습득에 공익이 있다는 명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인의 교육 공간이라는 문구 또한 공식적으로 용인된 것이었다. 북촌은 그날 하루 내내 기쁨으로 들끓었고 정자 앞에는 꽃목란과 잔치떡을 갖춘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술과 꽃향기로 물든 그날 화연은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정자 마루에 홀로 서서 다시 봄볕 아래 매화가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곤 찻잔을 든 채 천천히 읊조렸다. 지상한 광부원 중 당시 이 지 발동풍. 가지 위 찬 기운은 말없이도 알맞거늘 그때 이미 동풍이 불어올 것을 알았네. 그 여인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기쁨이자 안도였으며 수많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증거였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정초정을 부드럽게 감싸던 어느 늦은 오후, 심화연은 정자 마루 아래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엔 지난 겨울, 조정에서 보내온 교지와 학사들이 올린 상소문이 사본, 그리고 이문수가 보낸 찬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어 정갈히 펼치며 지난 계절의 무게를 떠올렸다. 마치 흐린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지나 맑아진 것처럼 그녀의 심경도 한 겹씩 내려앉아 있었다.
정자 앞으로 보리밭이 금빛 물결을 이루고 멀리 개울가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화연은 뜨거워진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서 있었다. 속으로 오는 여운에 먹먹함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단단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어떤 시작은 겉으로만 봐도 아름답지만 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법이다. 그러다 문득 멀리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 아래 흙길 위 이천이란 소년이 달려와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화연이 놀라 눈길을 돌리자 이천은 수줍은 듯 꽃을 내밀며 말했다. 마님께서 꽃심, 화심을 심초정에 뿌려주신 덕분에 저도 제 안에 빛이 자라는 듯합니다. 꽃을 보시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화연은 그 꽃송이를 가만히 받아 안고 이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햇살에 반짝이며 다시 마음을 다지는 기척 같았다. 이천이 다시 돌아가자 화연은 시선을 멀리 둔 채 숨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이문수가 두 손 가볍게 얹으며 다가왔다. 그는 머리에 나뭇잎 하나가 붙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결기가 떠올랐다. 마님, 마을에서 큰 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지난 봄, 심초정 앞에 능소화가 만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효사를 드릴 의례를 준비하고자 한다 하옵니다. 효사는 조선시대 어른에게 드리는 정중한 예의 절차였다. 그것이 마을 단위로 치러진다는 말은 곧 화연과 정초정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주요한 장소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였다. 화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마을의 뜻이 그러하다면 심주단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을 어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학문과 정이 함께 피어나는 공간이라 이름 붙인다면 더욱 뜻깊을 듯하옵니다. 이문수의 눈빛이 밝아졌다. 그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마님께서 조문을 친히 적어 주시지요. 며칠 뒤 마을 어른들과 학사들이 정초정 마당에 모였다. 삼배천으로 단을 마련하고 정초정 앞벤치에 모여 모두 고개를 숙였다. 정정당당한 맑은 목소리로 화연이 적은 조문이 낭독되었다. 학여화동행, 심여경동제. 학여화동행, 심역동제. 학문과 조화는 함께 가고 마음과 경의는 함께 머무르리라. 조용하게 메아리쳤던 그 구절은 맑은 개울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아니, 스며들기보다 이미 스며있어 잔잔히 퍼지는 것이었다. 식이 끝난 뒤 이천을 비롯한 아이들이 제 손으로 준비한 쌀과 과일을 앞에 놓으며 자발적으로 작은 합창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노래는 서투름 속에서도 진정성이 있었고 그 곁에는 부모들이 흐뭇한 얼굴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고된 노동 끝에 피어나는 일출처럼 작은 감동으로 시공을 채웠다. 해가 저물었을 즈음 화연은 이문수와 함께 정자 마루에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다만 먼 하늘 위에 걸린 달빛과 정원 한쪽을 비추는 등잔 하나만이 있었다. 이문수는 그 등잔의 불을 바라보다 잔잔히 말했다. 마음속 밭에 싹을 틔운들 그 싹이 자라 몸이 되고 열매 맺기까지의 길이 험난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그 길의 반쯤은 이미 걸었나 싶사옵니다. 화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달빛 아래 손끝이 오그라든 듯한 그 온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 위에 첫 번째 꽃이 피어난 것처럼 허한 가슴을 채웠다. 이제 심초정은 마침내 마을의 등이 되어가는군요. 이문수의 말은 감사이자 축복이었다. 그런지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듯 더 큰 길이 남았음을 압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비로소 희망이라는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달빛이 정초정 안을 은은히 적시는 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 끝 어딘가 조만간 필벚꽃처럼 기다림이 피어날 계절을 예고하는 소리가 있었다.
초여름의 이슬이 이른 가은 정초정 마당엔 녹색의 물결이 일렁였다. 심화연은 마루에 앉아 송화가루 묻은 모란잎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모란이 곱게 피려는 참이었으나 꽃잎 위엔 붉은 방울 하나씩 맺혀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당 한 귀퉁이의 작은 연못을 보자 연잎 위엔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물 위로 통통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지금의 자신을 빗대는 듯했다. 이늘은 정초정의 새 기풍을 확립하는 중대한 날이었다. 조정에서 임명된 교육감이 마을에 내려올 예정이었고 마을 유생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정초정 앞에 모였다. 이문수는 분주히 맞이 준비를 하고 화연은 복식 준비를 마친 채 정자의 기둥 옆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온기를 다잡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후 늦게 먼 길을 온 정사가 말이 울리는 가운데 도착했다. 그는 검소한 검은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예리했다. 교육감은 정초정을 둘러보며 치솟는 감회를 억누르고 있었으나 정초정의 아늑함과 정갈한 정원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듯했다. 이곳이 심초정이라 하셨소? 교육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중했다. 화연은 공손히 답했다. 예, 교육감 동지께서 직접 오시니 기쁨이 더합니다. 정초정을 둘러보며 그는 한참 묵상하듯 걸었다. 구석의 모란, 지붕 앞매 화가지, 그리고 마루 밑 돌에 새겨진 화연의 글궐을 꼼꼼히 살폈다. 그 글궐 앞에서 멈춘 그는 고개를 들어 화연을 바라보았다. 이곳에는 지식뿐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가르침이 담겨 있소이다. 여인의 손길로 이루어진 정원이라니 놀랍소. 그 말에 화연은 고개 숙인 채 긴장된 숨결을 내쉬었다. 교육감은 그녀의 소나귀에 잡혀있던 작은 흙 덩어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흙은 단지 흙이 아니오. 오랜 시절 속에서도 희망을 부리려는 그 의지의 흔적이오. 화연은 차 한 사발을 올렸다. 교육감은 천천히 잔을 들어 마셨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잔을 내려놓았다. 훈화는 곧 시작하겠소. 그러나 먼저 이 정초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듣고 싶소이다. 그리하여 화연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조용히 지난 여정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외롭고 흔들리는 길 위에서 만난 진서, 조정과 풍속의 벽을 넘어 교육의 문을 열기까지 두 사람의 정성과 인고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감의 눈가에 결이 맺혔다. 그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연의 목소리는 결코 격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심초정의 설립은 단지 한 여인의 뜻에 그치지 않소. 그것은 조선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오.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화연에게 정중히 관복을 벗어줬다. 이 옥색 도포를 당신께 드리겠소. 이는 여인의 교육자로서 공인된 증표이오. 화연은 순간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천천히 허리를 굽히며 받았다. 과분한 은혜옵니다. 저 또한 이 도포의 뜻을 마음에 새겨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며 말했다. 이제 심초정은 조정에서도 정식 인정받은 교육장이 되었소이다. 부디 이 도포를 통해 더욱 많은 마음이 피어나길 바라오. 그날 저녁 정초정 앞잔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모란잎에 담긴 떡과 과일, 아이들의 노래와 어르신들의 추억담이 어우러졌다. 학사였던 이복순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맺은 채 말했다. 이 모란이 활짝 피면 우리 마을에도 참다운 봄이 오리라. 화연은 수줍은 듯 손을 모은 후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 잔잔히 말했다. 아이들이여, 이 꽃이 피듯 너희의 마음도 피어나기를 바란다. 이 정초정은 너희의 것이오. 아이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답했고 그 장면은 정초정 마당을 온기로 채웠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화연은 이문수와 한편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도포를 어깨에 살짝 걸친 채
자신을 바라보는 그를 보았다. 이제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다. 이문수는 고개를 들어 네모난 달을 함께 바라보았다. 예, 이제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흩날리던 송화가루는 곧 정초정 안에 피어날 새로운 꽃들의 예고처럼 보였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고 있었다. 조용한 고요 속에서도 정초정의 뒤뜰에서는 부지런한 불빛이 오갔다. 심화연은 새벽녘의 찬 기운을 어깨로 느끼며 불을 지폈다. 한 손에는 검은 담요를 두른 채 다른 손으론 아이들의 필첩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잔잔하고도 단단했다. 몇 해 전 찬비 속에서 홀레복도 벗지 못한 채 쫓겨났던 그 여인은 더 이상 아니었다. 요즘 화연의 일상은 정초정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채워졌다. 이름 없는 아이들, 소장농의 자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글자를 하나씩 깨쳐가는 그들의 눈빛은 더없이 맑았다. 화연은 그 아이들에게 종종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허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다. 아이들은 그 여인을 가엾다 여기기도 용감하다 여기기도 했다. 그날도 아이들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왜 실수할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화연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 말은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대답했다. 맞단다. 외로움은 사람을 흔들게 하지. 하지만 그 뒤엔 반드시 무엇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지. 유연석과의 삶은 여전히 혼례 없이 이어졌지만 그 둘 사이의 결은 깊고도 고요했다. 유연석은 매일같이 노모의 병고안을 했고 저녁이 되면 정초정으로 돌아와 화연과 마당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엔 날카로웠다. 저 계집, 또 남자 끌어들였지. 이번엔 선비까지 물들였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유연석은 마을의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고 화연은 병든 노인을 정초정으로 초청해 약차를 다려 대접했다. 이들은 누구도 향해 말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삶을 일구어갔다. 특히 마을 북쪽의 장터 어귀에 사는 노파 주모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넸다. 그 여인, 화연이 말이다. 내 젊은 날과 꼭 닮았다. 다만 나는 그만한 용기도 사람도 없었지. 그 말이 퍼진 뒤부터 마을의 어른들은 점차 침묵을 택했다. 아이들은 정초정에 가고 싶다며 부모를 조르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초등한 안악들도 소심하게 병을 들고 정초정을 찾았다. 화연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화연은 마당 한쪽에 붉은 매화가 피어난 것을 보았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매화는 두 송이, 가지 끝에 기어이 꽃을 틔웠다. 그녀는 그 매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연석을 향해 말했다. 이 매화처럼 저희도 살아냈습니다. 그 말에 유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이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화연은 마당 쪽 문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선비님, 우리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이겠지요? 유연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의 우리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힌 문이 아니라 스스로 열어낸 문이오. 그 말에 화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화연은 이제 과거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인생의 바탕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비로소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낸 증언자가 되어 있었다. 마당의 고목 아래 새로 심은 매화가지는 바람을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봄바람은 정초정의 새벽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이제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온기였다. 사람의 삶은 실수로 시작되기도 하고 외로움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는 의지와 선택이지요. 화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도 순정도 아닌 아주 인간적인 연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이야기의 여운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